아이 좀 살려주세요. 어머, 들어오세요. 새벽 2시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불이 켜진 설렁탕집 앞에 75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4살짜리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신발도 못 신긴 채 이불로 감싼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옷깃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설렁탕집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따뜻한 국물 한 국자만이라도. 설렁탕집 주인이 아이의 외투를 벗기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등에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아들 부부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 작은 빌라 3층에 영수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5살.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손이 크고 마음도 컸지만 입은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삼키는 쪽이었어요. 아들 호영은 38살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무역 쪽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영순도 며느리도 잘 몰랐어요. 명함에는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이사할 거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지만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끔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네는 35살이었어요. 형편에 비해 씀씀이가 컸습니다. 영순이 반찬을 싸들고 갈 때마다 현관에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손톱에는 반짝이는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한 번은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네야, 그 손톱은 한 번에 얼마나 하는 거니?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친구가 해주는 거라 싸요. 미네는 웃으며 넘겼지만 식탁 위에는 뜯기지도 않은 카드 명세서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영순이 반찬을 가져갈 때마다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영순이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젯밤에 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 좀 그만해. 피곤하다니까.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네가 후다닥 나와서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방금 전까지 날카롭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진 거였어요.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돌아서는데 미네는 이미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호영의 사업이라는 것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외제차 리스비는 내고 있었고 골프 모임이라며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영순이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영아, 요즘 사업은 어떤 거냐?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영순은 더 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영순이 반찬을 가져갔더니 미네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빼곡했어요. 어머니, 저희 입양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는 반찬 봉투를 내려놓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네는 계산기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입양하면 양육수당이 매달 나오고요. 의료비 지원도 된대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아이도 오고 도움도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미네의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영아, 미네가 입양 얘기를 하던데. 너네 둘이 지금 이 꼴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입양 심사가 진행되면서 영순이 아들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질러져 있던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쓰지 않던 작은 방에는 아이용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곰돌이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곳은 테이프로 눌러붙이고 깨진 욕실 타일 위에는 매트를 깔아놓았어요. 미네는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고 호영은 평소와 달리 일찍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순이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영수는 골목 안쪽 설렁탕집 앞에서 주인 은숙과 마주쳤어요. 어머,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국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아이고, 다음에 올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장 골목이, 이 설렁탕집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될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살 민재가 아들 부부 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영순이 찾아갔지만 미네는 현관에서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요. 아이도 적응해야 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영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로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저녁 영수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네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민재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영순이 국을 떠서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가져온 거야. 민재는 영순을 올려다보았어요.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맛있어? 더 줄까? 민재는 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호영은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고 미네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상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순뿐이었습니다. 영순이 설거지를 하고 돌아서는데 미네가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재 좀 봐주세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아이 옆에 앉았어요. 민재는 바닥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같이 볼까? 민재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영순이 옆에 앉자 아이가 조금씩 몸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안 가요? 영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는 영순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크고 맑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가. 할머니 여기 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서야 영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작은 손이 영순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해졌어요. 잠이 든 거였습니다. 영순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었어요. 부부가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호영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미네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영수는 외투를 입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잠들어 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그 집에 들어온 뒤 영순의 마음이 천천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아들 집에 자주 가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을 때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안 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영순의 방문을 점점 막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싸들고 가면 미네가 현관문을 반쯤만 열고 반찬통만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아이 좀 보고 가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재 지금 자고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요. 한 번은 영순이 현관 앞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신발장 옆으로 아이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분명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미네는 웃으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래도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핑계로 찾아갔어요. 10번 가면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도 아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짧았어요. 미네가 옆에 딱 붙어서 영순과 민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볼 때마다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볼이 홀쭉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민재야, 얼굴이 왜 그래? 미네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혔대요. 애들이 그렇죠 뭐. 미네는 웃으며 넘겼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밥 먹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영순이 가져간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자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밥을 떠서 아이 앞에 놓아주었더니 숨도 안 쉬고 급하게 삼켰어요. 숟가락질이 빨랐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 것처럼. 영순이 천천히 먹으라고 하자 아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영순의 눈치를 보았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민재는 그제야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영순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민재가 몸을 움츠렸어요. 어른의 손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 머리를 쓸어주려고 손을 올리자 아이가 반사적으로 두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영순은 손을 거두고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민재의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소영이었어요. 소영은 민재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빨리 먹었고 낮잠 시간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소영이 아이의 볼에 난 자국을 보고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볼에 자국이 있어서요. 집에서 혹시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아, 네.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네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부모가 그렇다고 하니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기관 실사가 예정된 날이 다가왔어요. 영순이 며칠 전에 갔을 때
어질러져 있던 집이 실사 당일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순이 들렀을 때 미네가 말했어요. 어제 검사 나왔었거든요. 잘 끝났어요. 미네의 표정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이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이 방에는 이불 하나와 베개 하나뿐이었고 점검 때 벽에 붙여놨던 곰돌이 스티커는 벗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스티커를 주워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랑 호영 씨 둘 다 나가야 하는데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어요? 2~3시간이면 돼요. 영수는 바로 갔습니다. 미네는 화장을 하고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호영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미네는 영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바닥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민재야, 할머니 왔어. 민재는 고개를 돌려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순 쪽으로 기어와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의 숨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영수는 아이를 작은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이 추웠어요.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올렸어요. 아이가 이 추위 속에서 자고 있었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부부의 안방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방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브랜드 태그가 붙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양육수당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수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수당이 들어온 날 바로 다음 날이면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대부분 카드 결제 대금이었습니다. 통장 옆에 카드 명세서가 쌓여 있었어요. 영수는 한 장씩 펼쳐보았습니다. 쇼핑몰 결제, 네일숍, 백화점, 미네의 것이었어요. 호영의 명세서에는 유흥업소와 골프장 결제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지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비용조차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서랍 아래쪽에 서류철이 하나 있었어요.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가정환경 점검 당시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아이방에 놓인 장난감들, 냉장고에 가득 찬 식재료. 지금 이 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점검 당시 사진을 한 장씩 촬영했어요.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안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어요. 날짜를 적고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볼에 긁힌 자국, 밥을 급하게 먹는 습관, 어른 손이 가까이 오면 머리를 감싸는 행동, 꺼져 있던 난방, 그리고 통장과 명세서에서 본 숫자들. 다 적고 나서 영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눌렀어요. 스마트폰 녹음 방법. 75살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느리게 쳤습니다. 화면에 뜬 설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녹음 버튼을 찾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영수는 그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영순이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반찬 봉지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한참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영의 고함 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울음이었어요. 영수는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미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반찬까지 또 가져오시고.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소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민의 뒤로 거실이 보였는데 민재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아이 쪽으로 가려 하자 민혜가 몸으로 막았어요. 민재 지금 졸려서 좀 예민해요. 나중에 보세요, 어머니. 민혜는 반찬통만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닫힌 문 앞에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호영의 고함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직후에 갑작스러운 침묵.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에 들린 메모장에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빌라 방 안에 혼자 앉은 영수는 메모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날짜 옆에 적힌 짧은 문장들, 볼에 긁힌 자국, 밥을 급하게 먹음, 손이 가까이 오면 머리를 감쌈, 고함 소리, 울음소리, 난방 꺼져 있음, 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메모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요. 그 말이 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빌라 창문을 흔들었어요. 영수는 저녁을 먹다 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전부 부재 중이었습니다. 미네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메모장에 적어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볼에 긁힌 자국, 밥을 급하게 먹던 모습, 손이 가까이 오면 머리를 감싸던 아이, 꺼져 있던 난방, 그리고 며칠 전 현관 밖에서 들었던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 영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어요. 택시 앱을 켰지만 주변에 차가 없다고 떴습니다. 영수는 걸어가기로 했어요. 20분 거리.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이 미끄러웠어요. 75살 다리로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눌렀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호영의 구두도 미네의 부츠도 보이지 않았어요. 둘 다 나간 거였습니다. 영수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었어요. 한겨울인데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불도 전부 꺼져 있었어요. 그때 작은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가늘고 거친 기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고 아이는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영순이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체온계를 찾아 겨드랑이에 끼워 넣었어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39.3. 아이의 숨소리에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4살짜리 아이를 한겨울밤에 혼자 두고 나간 거였습니다. 난방도 끄고 불도 끄고 영수는 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민혜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민재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손발은 차가웠어요. 이불을 감싸 안았지만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119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는 없고 할머니가 와 있고 아이가 아프다. 질문이 쏟아질 거였어요. 그 사이에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더 거칠어졌어요.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민재를 업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영순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숨이 목 뒤로 느껴졌어요. 현관에서 아이의 작은 운동화를 신기려다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이불째 감싼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어요. 주변에 차가 없다는 화면이 또 떴습니다. 배터리는 12%였어요. 전화를 여러 번 걸어서 빠르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영수는 걷기 시작했어요. 시장 방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을 곳은 그쪽뿐이었어요.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가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눈길 위를 한 발씩 내디뎠어요. 등 위에서 아이의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를 데리고 나온 순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였어요. 호영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혜는 더더욱.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과 등을 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발이 잠깐 멈추었어요. 등 위에서 민재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기침 사이로 끊어지는 숨소리였어요. 영수는 아이의 등을 한번 토닥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 위에 영순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어요. 멀리 시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설렁탕집이었어요. 김은숙의 가게였습니다. 은숙은 매일 새벽 4시에 나와 사고를 올렸어요.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뜨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순이 아이를 업고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은숙은 국자를 들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이불에 감싸져 있었고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아파요. 열이 너무 높아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은 바로 안쪽 자리를 내주었어요. 의자를 당겨놓고 방석을 깔았습니다.
영순이 민재를 내려놓자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초점이 흐려 보였습니다. 은숙이 따뜻한 설렁탕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왔어요. 일단 이거라도 먹여봐요. 따뜻한 거 넣어야 해요. 영순이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민재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이가 한 모금 삼켰어요. 그리고 두 모금. 은숙이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넘기려는 순간 민재의 고개가 앞으로 꺾였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영순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이의 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거였어요. 은숙이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119 불러야 해요. 은숙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4살 고열, 의식이 흐려졌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은 아이의 이불을 여미려다 멈추었습니다. 이불 사이로 민재의 팔이 보였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아이의 위롯이 올라가면서 팔뚝과 옆구리가 드러났어요. 은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팔뚝 안쪽에 멍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색이 다른 멍이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오래된 것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새 것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옆구리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누른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은숙의 친정 조카가 비슷한 자국을 달고 다녔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 잘 넘어지니까.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은숙도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어요. 아이 아빠가 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모른 척한 게 은숙의 가슴에 15년째 박혀 있었어요. 은숙은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순은 아이를 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자국들은 원래 있던 거예요? 영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옷 위로만 봤으니까. 얼굴에 긁힌 건 봤는데 이렇게까지인 줄은. 영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번에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대원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대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바로 이송해야 해요. 대원이 아이의 옷을 올리며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그 순간 대원의 시선이 멈추었어요. 아이의 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본 거였습니다. 대원이 동료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영순이 따라가려 하자 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할머니예요. 친할머니요. 부모님은요? 영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은숙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대원이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이 상태를 처음 본 사람이고요. 은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솥 위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멈추었어요.
앞치마를 벗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빨랐어요. 새벽 장사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매출을 날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은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어요. 민재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원이 수액을 연결하는 동안 아이의 기침이 이어졌어요. 가느다란 손이 이불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영순이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울렸습니다. 은숙은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팔뚝에 있던 멍자국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조카의 팔이 겹쳤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고. 영수는 아이의 손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숙이 영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멈추었어요. 들것이 내려지고 대원들이 뛰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세요? 할머니입니다. 부모님 연락처 있으세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호영의 번호를 보여주었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의 번호로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응급실 안쪽으로 실려 들어갔어요. 영순과 은숙은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영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여 분 뒤 응급실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이름표에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연아였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영순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현아의 눈이 영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민재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이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가슴, 등, 팔, 다리. 의사의 손이 한 곳씩 지나갈 때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꺼내 들었어요. 아이의 몸에는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팔뚝 안쪽에 3개, 등 오른쪽에 2개, 옆구리에 하나,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색이 전부 달랐습니다. 누런 것, 보라색인 것, 붉은 것. 의사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한 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최소 3시점 이상이에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진 찍어두세요. 전부 다. 간호사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한 응급실 안에서 몇 번이고 울렸어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의무신고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습니다. 법에 따라 의사는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의사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미네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이불이 거쳐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미네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화장실, 안방, 부엌. 어디에도 민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다시 보았어요. 영순이 두고 간 반찬통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왔다 간 거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미네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영순이었어요. 그리고 호영에게도 부재중 전화가 가 있었습니다. 미네는 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민재가 없어요. 어머니가 데려간 것 같아요. 뭐? 지금 몇 시인데? 몰라요. 내가 나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요. 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분노였어요. 아이 걱정이 아니라 상황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미친 거 아냐? 허락도 없이 애를 데려가?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게. 호영은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듯한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밤이 깊은데 연락이 안 됩니다. 또렷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아들 집, 두 곳에서 동시에 신고가 들어간 거였어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영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은숙이 자판기로 가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한 잔을 영순 앞에 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영수는 커피를 잡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호영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재를 데리고 나왔다고, 아이가 혼자 있었다고, 열이 39도가 넘었다고,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누르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영수는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커피 식기 전에 한 모금이라도 드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살짝 넘쳤어요. 은숙이 휴지를 꺼내 영순의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사회복지사 현아가 걸어 나왔어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순 앞에 앉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의 몸에서 여러 시점에 걸친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기가 다른 멍이 여러 군데 있어요. 현아는 영순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아이의 평소 생활 환경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순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긁힌 자국, 밥을 급하게 먹던 습관, 손이 가까이 오면 머리를 감싸던 아이, 꺼져 있던 난방,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당, 유흥비와 쇼핑몰 결제로 가득한 카드 명세서, 현관 밖에서 들었던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 영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실사 당시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아이의 울음이 대기실에 울렸어요. 은숙이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아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다 듣고 난 뒤 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에 대해 긴급 분리 보호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당분간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조치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병원 측 신고를 확인하러 왔고 다른 한 명은 호영의 신고를 접수하고 온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같은 아이에 대해 같은 시간에 2건의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한쪽은 아동학대 의심, 다른 한쪽은 치매 의심 할머니의 아이 유괴. 경찰이 영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요.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고요? 네. 아버지 쪽 진술은 그렇습니다. 영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신고한 거였어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데려온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든 거였습니다. 은숙이 영순의 팔을 잡았어요. 힘을 주어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사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어요. 현아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측 신고 내용과 보호자 측 신고 내용이 상충합니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CCTV와 통화 기록 확보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기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지울 수도 없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 민재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은숙은 그런 영순의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 속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벽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 안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아들 집 주변 CCTV 확보에 들어갔어요. 편의점, 골목 입구, 아파트 단지 주차장. 카메라 세대의 영상이 수집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그날 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호영이 저녁 7시쯤 양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민혜는 9시쯤 화장을 하고 외투를 걸친 채 현관을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뒤로 새벽 1시가 넘어 영순이 아이를 업고 현관을 나올 때까지 그 집의 출입 기록은 영순뿐이었습니다. 부모가 둘 다 나간 시간, 아이가 혼자 있던 시간, 최소 4시간이었어요. 호영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급한 미팅이 있었어요. 아내가 집에 있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민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 거예요.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CCTV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호영은 저녁 7시에 나가서 새벽 2시가 넘어 돌아왔어요. 민혜는 9시에 나가서 새벽 1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30분이 아니었어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민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호영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조사에도 들어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주민 3명이 진술을 했습니다. 내용이 겹쳤어요.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고함 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우는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너무 심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어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가. 3명 다 같은 시간대를 지목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 호영이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영순이 제출한 녹음 파일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파일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영순이 현관 밖에서 녹음한 날. 파일을 재생하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어른의 고함 소리, 그 다음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 높고 날카로운 울음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그 뒤에는 조용한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영순이 찍어둔 사진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양육수당 통장 내역.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수당은 바로 다음 날이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와 대조하니 사용처가 드러났습니다. 쇼핑몰, 네일숍, 백화점, 유흥업소, 골프장. 아이를 위한 지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린이집 비용조차 2달째 밀려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사용량도 조회되었어요. 한겨울인 12월과 1월의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난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평수 평균 사용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어요. 한겨울에 난방을 이 정도밖에 안 틀었다는 건데 아이가 어떻게 지낸 겁니까? 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네는 보일러가 고장 났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스회사 점검 기록에는 고장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소영도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누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얼굴에 긁힌 자국을 본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놀다가 넘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간 게. 소영은 조서를 마치고 경찰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뒤늦은 자책이었습니다. 더 일찍 움직였으면 아이가 덜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무게가 소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입양 당시 가정환경 점검 사진과 현재 집 상태의 비교도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아이 방에 놓인 장난감들, 냉장고에 가득한 식재료. 영순이 촬영한 현재 사진에는 어질러진 거실, 텅 빈 아이방, 이불 하나와 베개 하나뿐인 공간이 찍혀 있었어요. 가정환경 점검 자체가 연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CCTV 동선, 이웃 증언, 녹음 파일,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전기 사용량, 어린이집 교사 진술, 점검 사진 비교.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전환. 체포영장 검토 요청. 호영의 치매 신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영순에 대한 조사에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오히려 메모장의 날짜와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것이
영순의 판단력을 증명했습니다. 치매 프레이밍은 아들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빌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댄 세월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 거였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3번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있던 멍 자국들. 영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호영과 민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호영은 연행되면서도 수갑을 찬 손으로 양복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구겨질까봐. 민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경찰차에 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친권 정지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호영은 법정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제 아이예요. 저희가 입양한 아이고 저희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가 원래 잘 넘어지는 편이에요. 활발한 아이라서요.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부딪히고요. 호영의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류철 안에는 이미 의사소견서, CCTV 분석 결과, 이웃 진술서, 녹음 파일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영은 말을 바꾸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꾸민 겁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희 부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아이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호영의 시선이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영순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영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배신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신고하다니. 이게 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혜도 진술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때린 적 없습니다. 민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깐 나간 건 맞지만 아이가 자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소영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소영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간식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먹었고 누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아이에게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다가 넘어진 거라는 대답을 들었고 그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더 빨리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소영은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영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소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뭔가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현아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아이의 신체 상태,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경제적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 보호자의 양육 환경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위탁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현아가 구두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외상은 최소 3시점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반복적 학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위해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기본적인 난방조차 제공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아이를 향한 것인지 자신의 처지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호영은 면회를 신청했어요. 영순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영순이 들어오자 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았잖아요. 영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호영이 책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어머니, 제발. 신고 취하해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이 패여 있었습니다.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호영아. 그 아이 몸에 멍이 7개가 있었어. 호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새까만 멍, 누런 멍, 보라색 멍. 전부 시기가 달랐어. 내 아들 몸에. 영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고를 취하해도 그 멍은 사라지지 않아. 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75살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영순의 빌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숙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 설렁탕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숙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을 꺼내고 국을 담았어요. 영수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한 숟갈이라도 드세요. 안 드시면 못 버텨요.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한 모금을 삼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뜨다가 영순의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국그릇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영순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그날 밤 영순에게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은숙이 돌아간 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빈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냄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친권 정지 여부가 결정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순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끊어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이어온 줄 하나가, 아들이라는 이름의 줄이, 친권 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호영과 민혜는 더 이상 민재의 부모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 접근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영수는 친족 위탁 보호를 신청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첫 심사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심사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청인의 연령이 75세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4년인데 그때 신청인은 89세가 됩니다.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 양육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류 판정이었어요. 영수는 심사실을 나오면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현아였습니다. 할머니, 보충 서류를 준비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수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뭘 준비하면 돼요? 건강검진 결과서, 경제적 양육계획서, 그리고 주변의 양육 지원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영수는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며 말했어요. 일상생활과 아이 돌봄에 지장 없는 건강 상태입니다. 영수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양육계획서는 현아가 함께 작성해 주었어요. 영순의 빌라에서 식탁에 마주 앉아 한 줄씩 채워나갔습니다. 영순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빌라와 시골에 땅이 조금 있었어요. 거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위탁보호수당을 합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굶기지는 않을 형편이었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역사회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현아가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 지원 환경이었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은숙이 나섰습니다. 며칠 뒤 은숙이 영순의 빌라에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탄원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렁탕집 김은숙, 과일가게 박순자, 생선가게 최영호, 떡집 이정희. 이름이 12개였습니다. 은숙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씩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거였어요. 은숙 씨, 이걸 언제? 어르신이 그 새벽에 아이를 업고 왔을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영수는 탄원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체가 다 달랐어요. 누구는 삐뚤빼뚤했고 누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영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소영도 움직였어요.
민재의 정서 안정 소견서를 작성해서 위탁심사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쓴 소견서였어요.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할머니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할머니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영은 소견서를 현아에게 전달하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었습니다. 재심사 날이 왔습니다. 영수는 서류 봉투를 안고 심사실에 앉았어요. 건강검진 소견서, 경제적 양육계획서, 시장 상인 12명의 탄원서,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 안정소견서, 전부 식탁 위에서, 병원에서, 시장 골목에서, 어린이집에서 모인 것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탄원서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12개의 이름을 하나씩 읽었어요. 그리고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지원 환경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다른 위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족 위탁 보호를 승인합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심사위원의 입이 움직이는 건 보았는데 소리가 뒤늦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인. 그 한마디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영수는 서류 봉투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재가 영순의 빌라로 온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현아가 아이의 손을 잡고 빌라 계단을 올라왔어요. 민재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얀색이었어요. 아이는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영순이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민재가 영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래, 민재야.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응. 오늘부터 민재 집이기도 해. 민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새 운동화가 영순의 낡은 실내화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작은 운동화와 큰 실내화. 크기가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크지 않은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손을 대보았어요. 그리고 영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게 웃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영순이 키우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재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손으로 화분 하나를 만졌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잎이 흔들렸어요. 민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소리내어 웃는 것을 본 것은 영수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빌라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숙이 서 있었어요. 양손에 반찬통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왔다며? 이거 먹여. 애가 잘 먹어야 하니까. 은숙이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민재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작게 웃었어요. 잠시 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손에 그림책 2권을 들고 있었어요. 민재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영은 민재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림책을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재가 소영을 올려다보며 또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영수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가져온 반찬을 접시에 담았어요.
작은 식탁에 두 사람분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 큰 숟가락과 작은 숟가락. 영순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밥 먹자. 민재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숟갈씩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영순이 반찬을 하나 집어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맛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안 가지? 영순의 숟가락이 멈추었어요. 아이의 크고 맑은 눈이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밥상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불안이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안 가. 할머니 여기 있어. 계속.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영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습관처럼 메모장을 꺼내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었어요. 날짜도 상처 위치도 의심스러운 장면도. 메모장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작은 방에서 민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덮어준 뒤 영수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방 안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업고 눈길을 걸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등 위에서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지금 이 방 안에서는 편안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방문을 살며시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에 놓인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운동화와 낡은 실내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영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 안은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